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웹 3.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파이 브라우저 접속 시 주소창에 HTTPS 프로토콜이 사라지고 파이 프로토콜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S는 수많은 클라이언트와 중앙 서버 사이에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즉 하나의 통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러한 방식은 서버 용량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데이터량을 보존하기 위해 유지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또 들기도 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라는 과정으로 서버에 부하를 줄 수도 있고, 서버가 셧다운이 되었을 시 인터넷 유저들은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한다라는 단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서버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 전송을 받는 속도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세계 중앙 서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공룡 기업이 돼감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독점 문제까지 꽤 많은 이슈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2021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미 10년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등을 통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HTTP 요청으로 얻은 결과를 그래픽, 사운드, 문자, 비디오 등의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누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웹 2.0 통신 규약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그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 브라우저를 출시를 하고 소개한 영상에서 니콜라스는 탈중앙화가 될 파이 웹 브라우저의 비전을 잠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웹 2.0의 앱들은 물론 새로 출시될 각종 파이 D앱들을 통합할 연결고리를 이 파이 브라우저로 지목을 하였으며, 저희들은 파이 지갑과 연동이 되어 있는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쉽고 빠르게 파이 생태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 내용들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웹 2.0 시대의 상징적 프로토콜인 HTTPS가 파이 프로토콜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파이가 추구하는 방향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파이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어떤 규약을 가지는지는 아직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예상하기론 웹 2.0과 웹 3.0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파이 3.0 시대를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단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 제일 먼저 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웹이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인터넷 환경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된 거대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 글이나 파일들을 전송하고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하이퍼텍스트의 형태로 문자와 이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서는 웹이 인터넷 도구들 중 가장 다양하고 보편화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곧 웹이요, 웹이 곧 인터넷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웹 3.0과 파이 네트워크를 말하기 앞서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의 세대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 이 현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에 숫자를 붙여서 세대를 얘기할 때는 세대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항상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95나 윈도우 98처럼 제품에 버전이 붙어져서 출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이에 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윈도우 95나 윈도우 98의 차이점이 아주 미약하다 하더라도 제품의 개발자가 윈도우 95와 98을 나눠주는 순간 대중들은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를 나누는 것에는 개인마다 집단마다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대를 나눈다는 의미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제품의 버전을 나눌 때의 스탠다드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꾼 100가지가 넘는 요소들 중 무엇으로 기준으로 정할지 판단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행위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X세대, Z세대, MZ세대처럼 특정 연령층과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연결을 해서 세대별 특징을 구분 지으려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예로 전투기의 4세대와 5세대를 결정짓는 카테고리 중 어떤 전투기는 4세대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5세대에 들어가기도 애매해서 결국 저희들은 궁리를 하다가 4.5세대라는 그런 어중간한 카테고리도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얘기해 볼 웹 1.0, 웹 2.0, 웹 3.0도 앞서 언급해드린 예시처럼 상당히 구분이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신 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작하는 영상의 컨텐츠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었지만 저의 주관도 들어가 있음을 참고를 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의 1.0, 2.0, 3.0이란 세대가 붙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개념이 잡힌 시기는 웹 1.0이 아닌 웹 2.0 시대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웹 2.0의 전 시대는 웹 1.0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웹 2.0이란 용어는 오라일리 미디어와 미디어 라이브 인터내셔널이 2004년 IT 컨퍼런스를 위해 실시한 브레인스토밍에서 오라일리 부사장 델 도어티에 의해서 처음 생겨난 명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컨퍼런스에서 웹 2.0이란 명칭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청중들에게 되려 질문을 던지는, 즉 황당한 컨퍼런스 스타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석해 보자면 웹 2.0이라는 명칭을 만든 당사자들도 그 전의 웹과 비교해서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점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웹 2.0이라는 명칭은 무의미하고 마케팅의 유행어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고요. 많은 전문가들 또한 웹 1.0과 2.0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다. 그저 예전 웹과 최근의 앱으로 구분짓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이런 토론들도 끊임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요론 속에서 웹 1.0과 2.0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웹 2.0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아보자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인 집단지성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었었고, 데이터의 중요성도 특징으로 손꼽았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의 주기의 종말, 가벼운 프로그래밍의 모델, 다수의 디바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풍부한 사용자의 경험 등을 웹 2.0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에서 바라보는 웹 1.0과 2.0의 차이를 좀 간단하고 쉽게 구분해서 말해보자면, 웹 1.0은 단방향의 네트워크로 사용자가 단지 아티클을 읽고 보는 것에 만족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의 속도가 늦고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2.0 시기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팅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용자들이 양방향으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웹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웹의 3.0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언급을 한 것이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일단 웹 3.0에 대한 기준은 웹 2.0의 개념도 자리를 잘 잡아가지 못하던 2000년도 중반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스마트폰과 블록체인이 등장하기도 전에 웹 3.0이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웹 2.0을 만들었으니 웹 1.0도 자동적으로 생겨났고, 그럼 웹 3.0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웹 3.0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시멘틱 웹 기술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웹 3.0은 시멘틱 웹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세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가 그렇게 내려졌기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부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이 팩트이긴 합니다. 그럼 이 웹 3.0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지루하더라도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슬리는 1999년 시멘틱 웹이란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웹에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콘텐츠, 링크, 거래 등 웹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시멘틱 웹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거래 메커니즘, 관료주의,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런 컴퓨팅 기계에 의해서 조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멘틱 웹 기술이란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위치를 파악해서 주변의 레스토랑 검색을 나에게 제안을 한다라든지, 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배를 구매해서 먹는 사람이라면 온라인에서 배라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였을 시 웹에서 나의 성향을 알아보고 과일의 배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를 검색을 했는데 사람의 신체 일부인 배라든지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인터넷 이미지를 도배를 하고 있다면 확률상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검색이 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팀 버너슬리는 2006년 웹 3.0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웹 3.0에서는 시멘틱 웹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웹 3.0이 시멘틱 웹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웹 1.0부터 3.0까지 순차적으로 10년마다 상황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 1.0, 2.0, 3.0 이 정의 모두가 2000년도 중반에 나옴으로써 서로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개념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2007년 5월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는 웹 2.0과 웹 3.0에 대해서 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Well, Web 2.0 is a marketing term, and I think you've just invented Web 3.0.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도 시멘틱 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분적인 마케팅 용도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 팀 버너슬리가 얘기한 진정한 시멘틱 웹의 세상을 보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완성되기에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웹 1.0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웹 1.0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예, 그런 용어도 없었고요. 네. 지금도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이걸 차용해 쓴 거예요. 정치 2.0, 시민 2.0, 아니면 미디어 2.0. 예, 여러 가지를 뭐 차용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갖다 쓰는 거예요. 2.0이 있으면 3.0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세대 웹은 웹 3.0이거든.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현학적으로 자기가 끌어다 쓰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보면. 바로 그 3.0은 시멘틱 웹이 될 거라고 현재 우리들 그 IT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까지 구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첩첩이 쌓이는 웹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능형 웹인 거죠. 그렇다면 웹 3.0의 비전에서는 시멘틱 웹만이 유일한 키워드였을까요? 다행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저희들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고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 사용량, 그것으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 그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저희들도 웹 2.0을 탈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개발 행위들이 웹 3.0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웹 3.0의 키워드로는 시멘틱 웹 이외에도 데이터의 가치를 사용자가 다시 찾아오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실제 웹 2.0에서 생겨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실제 웹 3.0의 플랫폼들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에 따른 파이 네트워크도 이러한 앱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나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페이스북의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페이스북의 해당 계정의 영구 폐쇄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재검토하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우리는 이처럼 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플랫폼 차원에서 막아서는 행위를 통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들이 대중의 알 권리에 얼마나 막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현재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펠릭스 살몬은 169년 역사를 지닌 로이터 통신이 자신의 과거 블로그 게시물을 모조리 증발시켜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21세기 들어와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0년 이후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탈중앙화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었고 웹 자체를 D웹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해지면서 웹 3.0이 출시되면 이러한 부조리함을 없앨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인 스티밋이나 또 개발 중인 클라리온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의 핵심 요소는 그 누구도 함부로 검열이나 삭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현재 파이토크나 위파이, 파이챗처럼 다양한 탈중앙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탈중앙화된 파이 소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소신 발언을 한다 하여 쉽게 검열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일은 아마 극소수가 될 것 같고요. 이곳에서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파이코인으로 팁을 받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본인 컨텐츠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계정으로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를 해킹을 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을 사칭하고 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 같고요. 또는 파이 뉴스를 통해서 검열이 불가능하거나 최소화된 플랫폼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검열이 되어 삭제되거나 국외로 유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파이 뉴스 플랫폼을 통하면 그 나라의 속사 정도 어쩌면 다 지켜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웹 2.0 시대에서는 웹 서핑을 할 때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온라인 광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제가 검색해왔던 데이터들이 광고주들에게 낙찰이 되어서 제가 어디를 방문을 하건 제가 검색을 했던 관련 아이템들의 광고가 자주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고물이나 컨텐츠, 광고주와 플랫폼의 기업들이 어떤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며 그 정보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모두 기업들이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지요. 하지만 블록체인과 웹 3.0이 만나게 되면서 웹 3.0은 이런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웹 3.0 시대에 상당히 유명한 브라우저이죠.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광고가 차단이 되어 있으며 나의 검색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그 누군가에게 팔려나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보고 싶은 광고의 양을 조절을 한 뒤에 광고를 보고 그에 상응하는 bad 토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토큰으로 다른 사람에게 팁으로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즉 나의 권리는 순전히 나만이 컨트롤할 수 있으며 내가 허락하는 선에서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한다 라는 기본 정의가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해커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파이 브라우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개발을 진행하는 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는 나중에 어떻게 진화할지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이긴 한데요. 또 해커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파이 브라우저 말고도 수많은 파이 광고 앱들도 개발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개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파이 브라우저의 보안성과 파이 광고 앱의 수익성이 만난다면 충분히 웹 3.0의 브라우저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웹 3.0의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웹 2.0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에 파일들을 쉽게 저장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파일코인처럼 스토리지를 기여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토대로 분산 저장소를 구현하는 스토리지 플랫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정 일시 중지, 서비스 지연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고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비스 장애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분산된 노드의 중복으로 저장이 되니 복수의 백업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서버 오류나 서버 압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파일콘을 통해 이미 웹 3.0 호스팅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저장 증명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해커톤에서도 파이 네트워크 분산형 클라우드 앱이 출시된 것은 보았으나 개발 과정은 전혀 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앱이 파이 앱이 나올 수 있다로 생각을 해주시거나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2.0을 얘기할 때 거대 플랫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동영상 플랫폼의 최강자인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면 유튜브는 15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고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튜브가 가져가는 수수료 문제나 검열 권한에 대해서 역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중입니다. 컨텐츠 제작자는 유튜브의 규정에 따라 광고 수익의 일부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수익의 취소가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사 정책이 애매하기도 할 뿐더러 플랫폼 위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동영상이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고 있다. 즉 불공정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버의 한 명으로서 유튜브 정책에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유튜브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딜레마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80% 이상이 이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수요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서버 관리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CDN 관련 비용만 연간 매출의 20%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하네요. 즉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도 이런 문제들을 웹 3.0 시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산형 노드로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세타 플랫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전산망 부족 현상, 네트워크 구축 비용 문제,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된 비효율적인 동영상 에코시스템 등 현재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서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었기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 같은 기업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한동안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었는데요. 세타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컴퓨터를 캐스팅 노드로 작동하도록 기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상 플랫폼이 변한다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도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솔라나의 오디오스 탈중앙 플랫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포티파이처럼 음악인들의 저작권 대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수많은 예술인들이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파이 네트워크 또한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NFT 플랫폼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개발 중인 이 수많은 플랫폼 중 100%가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플랫폼이 실패를 겪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건 결국 파이의 거대 커뮤니티를 신뢰를 하시고 시간의 투자를 기꺼이 하실 분들은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하나 둘씩 천천히 개발이 되거나 파이가 다른 블록체인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것을 좀 즐기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 관련, 지갑 관련, 보험, 서치 기능, 컨텐츠 관련 수입, 물류, 티켓팅, 부동산, 게임, 스포츠, 가상현실 등등 정말 많은 분야가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웹 3.0 플랫폼을 서치해 보시면 놀라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이 공존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고 비로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 프로토콜을 출범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이제부터 진정한 개발이 시작된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 많은 D앱들이 생겨날 것이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파이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생태계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 뼈대가 갖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웹 2.0에서 보여주었던 중앙화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웹 3.0에서는 완벽하게 정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서포트 아래 탈중앙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P2P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던 웹 3.0의 시멘틱 기술 또한 언젠가 우리의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언젠가는 팀 버너슬리가 얘기했던 그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제가 말을 상당히 복잡하게 해드렸지만 저희 파이오니어 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길게 보시고 2022년부터 매달 그 발전 상황을 즐기시다 보면 언젠가는 엄청 커져 있는 파이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채굴이 종료가 되더라도 파이 웹 3.0에서 컨텐츠로 활동을 하시거나 생태계 안에서 파일을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